지금부터는 제가 북한산성의 세계유산 가치를 제 나름대로 짧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니셔야 되니까요. 또 다니시면서 이런 게 이렇대 하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지도는 북한산성도입니다. 자, 이 안에 봉우리들이 굉장히 많은 봉우리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봉우리들을 수를 다 씌어보니까 우리 박현욱 선생님이 시셨대요. 32개랍니다. 그래서 아마 이름도 다 외우고 있을 거고요. 저는 모르면은 그냥 박현욱 선생한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운데쯤에 여기 이렇게 보시는 데 있는 데가 중성 지역입니다. 또 북한산성은 단곽성이 아닙니다. 복곽성입니다.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성은 다 단곽성입니다. 남한산성도 성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북한산성은 복곽성입니다. 중성이 있습니다. 이게 남한산성과의 차이입니다.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이 부분을 아셔야 되고요. 사실은 중성이 있는 이 쪽에, 중사 쪽에 있는 곳은 이건 고려시대 때 쌓은 산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안에는, 북한산성 안에는 지금 이렇게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요. 성을 자연지세를 이용해 갖고 세 가지 타이포로지로 쌓았습니다. 높게 쌓고, 중간쯤 쌓고, 아예 성벽 자체를 없애고, 여장만 쌓고,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지세에 따라서 성을 축조를 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축조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방어력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탕춘대성을 같이 쌓았다는 거죠. 후대 1711년에 북한산성을 쌓고 14년에 탕춘대를 썼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서울과의 연결을 시켜놓고 급할 경우에는 임금이 20만의 서울, 당시의 한양조성 인구가 조선시대 내내 한양조성의 전체 인구는 성조심리를 포함해봤자 20만입니다. 몽땅 들고 북한산성으로 입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한산성은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입보하고 임금이 가서 행차해갖고 오랫동안 장기항전을 하는 곳이었다 그러면 북한산성은 남한산성과 차이가 도성 주민 20만을 몽땅 데리고 북한산성에 들어가서 장기항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에는 수어영이라고 하는 부대가 하나만 있었고 나머지 부대는 근처에 있는 지방에서 부대들이 소고군들이 2,500명씩이 소집이 돼서 15,000명이 들어가는 게 남한산성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북한산성은 총융천, 훈련도강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혀 다른 어영천까지. 그래서 3군 유영지가 아예 딱 행궁의 동편, 남편, 북편에 딱 포진을 하고 임금을 호위하도록 시스템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런 것이 남한산성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산성은 먼저 쌓았고요. 먼저 쌓았다는 얘기는 그 당시의 축성 기술이 북한산성에 그대로 들어왔는데요. 보시면은 남한산성을 쌓은 방법은 이목도를 한 겁니다. 1624년에는 두 사람이 막대에다 돌을 내달아가지고 이고 와서 쌓았기 때문에 돌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장방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이 성벽에 들어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1684년쯤 되면은요, 숙종 때 고쳐 쌓은 부분이 제2옹성 지역에 가면은 남아있는데요. 돌 사이즈가 거의 1m가 넘는 거대 돌을 갖다 썼습니다. 4목도와 6목도, 8목도까지 기법이 발전한 겁니다. 그래 무거운 돌을 옮길 수 있는 기법이 만들어졌고요. 그 기법보다 더 발전한 게 1711년 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조 기술은 상당히 당시로서는 전통 성을 쌓는 방법이 가장 최소의 노력을 가지고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축조술이 여기에 투입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돌멩이 하나하나 옮기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 번은 기절을 했던 게 남한산성에 가면 숙종 때 축종한 원형 구간이 남아있는 게 외성 구간입니다. 봉암성하고 한봉성 지역인데요. 지금 가면 붉어져 있고 언뜻 보면 폐성같이 보이는데요.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저하고 한 번은 제가 뭐라고 막 했습니다. 등산 스틱을 가지고 그냥 서서 그 성벽 돌이 무너진 거를 이렇게 찔러가지고 허물어뜨리고 있는 재미로. 제가 가가지고 소리를 질렀어요. 뭐 하십니까?
당신 문화재보호 위반이라고 사진 찍겠다고 했어. 저보고 네가 뭐냐? 난 문화재보호위원이라고 해. 그래가지고 한번 시비가 붙은 적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일단 제가 좋은 말로 말씀을 드리고 편하게 어쨌든 헤어졌지만 그게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성돌 하나라도 옮기시면 안 돼요. 그대로 두셔야 돼요. 그게 원형이에요. 그게 문화재보호의 기본이고 원칙입니다. 담배 피우고 성벽 사이에 틈에다가 담배꽁초 밀어넣었습니까? 이거 문화재보호법다 위반인 거예요. 불이 들어가거나 이물질 들어가서 돌에 이렇게 붙이면은 화강암의 경우에 다 쓰러집니다. 까맣게 되었을 때다가 제가 개성에 갔더니 기절을 했던 게 개성에 선축교 있는 데 갔더니 거기에 선조 임금이 이 정몽주 상을 하나 이렇게 지어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정몽주의 코를 만지면은 아들을 낳는다고 누가 훌륭한 아들을 낳는다고 온갖 한국 사람들이 우리 남한 사람들이 개성관광 거기를 만진 거예요. 북한 해설사가 그거 만지게 한 거예요. 코 떨어져요 나중에. 저랑 같이 갔던 그 석조 전문가가 펄쩍 뛰는 거예요. 기절을 하는 거예요. 저런 일을 왜 하느냐. 그래서 그러시지 말라고 북한 안내인한테 얘기를 했는데 뭐 알아들었을 리가 없죠. 어쨌든 남조선 얘기하는 걸 왜 알아듣겠습니까? 자, 이게 기본 상식인데 이런 상식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가보시죠. 북한산성은 뭐다 하는 얘기는 뭐 핵심 얘기가 이제 1711년에 만들었고 총 길이는 11.6km입니다. 남한산성이 9km입니다. 외성까지 다 포함했을 때 11.9km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산성 전체가 남한산성하고 길이가 거의 같습니다. 내부 면적이 북한산성이 더 큽니다. 5.2km고요. 남한산성은 한 4점 몇입니다. 자, 그런데 특징은 북한산성은 낮은 곳과 높은 곳의 해발 고도차가 750m입니다. 굉장히 지형적으로 특이한 곳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백성과 함께 도성을 지킨다 하는 여민공수의 기본 개념이 들어갔다. 6개월 정도 들어갔는데 당시에 4월부터 10월인데 여름에 비가 오는 장마철을 제외하면 4개월 만에 이중성의 구조를 갖춘 성을 만들었다. 그리고 탕춘대성과 도성을 연결하게 해서 18세기에 도성방어체계가 연융되어서 완성된 체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안에 여러 가지 특징들을 보시면은 우선 내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게 있다는 게 남한산성과 가장 차이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곡성과 성낭을 두었습니다. 이 곡성과 성낭이 바로 화포를 쏘는 곳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시설을 두었고요. 성낭은 병사들이 머무는 곳을 성낭이라고 부르죠. 140개가 넘는 성낭이 있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지형이 낮은 곳은 높게 성을 쌓는데 3에서 4.3 정도로 쌓고요. 그 다음에 경사지나 거리가 짧을 경우에는 2m 정도로 쌓고요. 그리고 안반지역 같은 경우에는 1m 미만으로 여장만 이제 두는 그런 형태고요. 지축여장이라 해가지고 그냥 별도의 채성 자체가 없이 그냥 여장만 이렇게 쌓은 곳도 있습니다. 이게 반반축 말고 우리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지축여장이라고 분류를 하는데, 즉 지형에 따라서 네 가지 타입으로 성을 축조를 했다는 면에서 남한산성과 전혀 다릅니다. 남한산성은 높이 쌓은 곳은 남쪽 구간이 지세가 낮기 때문에 그 남쪽 구간은 6에서 8m 정도의 높이입니다. 북쪽 구간은 지세가 험하기 때문에 3에서 5m 정도입니다. 북한산성하고 남한산성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자, 남한산성은 남한등록이라고 하는 기록물이 있습니다. 북한산성은 북한지를 갖고 있습니다. 1745년에 당시 팔도 도총섭이었던 성능대사가 편찬을 했던 거고요. 아주 자세한 위치와 모든 성의 시설을 다 써놓고 있고요. 특히나 성당이 143곳에 있다. 이게 초수인 거죠. 그러니까 성당의 수는 뭐와 관계된 거 있냐면 병력의 수입니다. 위급할 때 여기에 병력이 얼마만큼 투입이 되는가 하는 건데요. 성당 하나에 2교대로 돌리려면 10명의 병사가 들어간다 하면 상시 지킬 수 있는 병력의 규모는 14,300명입니다. 여기에 보급부대까지 다 합치면 15,000명 정도에 되는 정규 병력이 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2교대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병력 손실이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보통 예비부대가 같이 들어갑니다. 예비부대의 병력은 이렇게 연대병력으로 두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약 2만 명 정도의 병력이 실제로 이 안에 들어가서 전투를 할 수 있게 구축이 되어 있는 진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상당히 많은 이런 여러 시설들이 자리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확인돼서 규모까지 다 짐작할 수 있는 게 한 16개 정도 시설이 남아 있고요. 이건 거의 대부분이 문입니다. 문하고 앞문들이고요. 그 다음에 성곽 길이를 이제 이거는 실제로 사람이 재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 갖고 저희들이 다 리모트로 다 측량을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11.6km가 되는데 이 중에서 축성한 구간이 8.6km, 자연 성벽 구간이 2.3km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장대지가 3군데가 있었고요. 장대지가 뭐냐 하면 장대지의 숫자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연대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장대를 지휘하는 사람은 2,500명 정도를 지휘하는 군령을 가진 사람, 영장이라고 해요. 당시의 호칭은 영장이 지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하고 근데 편제가 거의 같습니다. 군대, 소대, 중대, 대대 이렇게 가잖아요. 거기는 4, 초, 0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1초라고 하는 거는 1개 중대병력입니다. 중대병력은 오늘하고 똑같이 100명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중대가 100명이고 과거에도 중대가 100명인 이유는 육성으로 전투지휘를 할 수 있는 최대 규모가 100명이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미래전도 아마 동일할 겁니다. 근데 이제 특수부대가 나오고 이러면 소규모 단위 부대들이 가서 활동을 할 때는 전부 리시버를 꽂고 무전으로 연락을 하니까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이 달라지면서 좀 부대 편제는 다르겠지만요. 어쨌든 과거를 떠올리면 현재와 거의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보시면 이제 산영루라고 하는 곳이 지금 이 어디에 있었다 하는 것들이 유영지하고 이 지자가 붙은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있었던 사이트가 확인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산영루는 1925년이 을충년 대홍수입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을충년 대홍수가 얼마나 무서웠냐면요. 한강 당시의 그 스틸 사진을 보면 지금의 남대문까지 물에 차 있고요. 남한산성은 1925년에 물이 터져가지고 동문 지역이 다 쓸려 내려갔습니다. 아직까지도 복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게 동일한 부분이고요. 북한산성은 을충년 대홍수 때 행궁지가 다 아작이 났습니다. 행궁지가 다 휩쓸려 가고 산영루도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앞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보존 관리할 때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주 극한 그런 기상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집중호우가 오거나 이런 부분을 대비를 해서 우리가 발굴을 한 후에도 아주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된다는 판단이 그건 전문가들이 이제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제가 조금 좀 이건 우리가 성곽유산을 세계유산으로 갈 때는 이커머스 산하에 지금 한 28개가 되는 전문위원회가 있는데 성곽유산을 담당하고 심사하는 전문위원회는 이코포트라고 하는 국제성곽 유산연구회입니다. 줄여서 이코포트라고 그러는데요. 이코포트에서 헌장을 만들었고 이 헌장의 내용에 입각해서 모든 성을 심의를 합니다. 이때 가치 기반적 접근을 하는데요. 성곽의 세계유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는 여기 보시면 제가 8가지 항목을 써놨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팩터들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제가 뒤에 가면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건축 기술적으로 이 성곽이 가치가 있느냐. 성곽 건축에서 국제적인 기념비적인 그런 게 18세기에 프랑스 사람 군사학자인 보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보방이 설계한 별형 요새의 형태가 구체적으로 성곽 유산의 전기가 되는 것입니다. 보방 요새가 성벽을 별 형태로 만들었는데 과거의 성곽은 네모나거나 둥근 형태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적이 성벽에 달라붙었을 때 위에서부터 적을 사살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보방에 별형 첨형 요새를 도입을 하면은 사각지대가 없어집니다. 저쪽 성벽에 붙으면 이쪽 성벽에서 사격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성벽을 보시면은 자연지세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성을 쌓았거든요. 이거를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사각지대 제로로 나옵니다. 어디에 들러붙었든 간에 옆으로 쏠 수가 있게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18세기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이제 숙종대왕 때 이 북한산성을 쌓을 때가 바로 그런 사각을 없애는 거라면 우리는 이미 남한산성부터 들어온 겁니다. 북한산성을 쌓은 이후에 기술이 어디로 갔을까요? 1796년부터 축조된 수원화성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남한산성의 기술이 수원화성으로 갔다 그러는데 그건 좀 어거지예요. 1624년에 쌓은 게 150년 후에 그 기술이 남아있을 리가 없잖아요. 기술은 사람을 통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이에 하나 더 있어야죠. 그게 북한산성입니다. 1624년에 쌓고 1711년에 쌓고 1718년에 하고 1796년까지 가는 겁니다. 이렇게 아마 시퀀스를 그리는 게 맞을 거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나 재미있는 게 북한산성에 누가 쌓았다는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보시면은 비변사 등록을 비롯한 여러 각사 등록이라고 하는 걸 봤더니 제가 한문을 여기다 썼습니다만 PPT에 한문을 쓰면 머리가 아파집니다. 저는 다 읽지만 읽으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뭐지 이러시는 거죠. 내체금, 외체금, 도격장, 축성, 열패장, 이패장, 삼패장 이러는데 이렇게 하신대요. 2명 부리는 우리 오늘날 10장 이러잖아요. 공사 현장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2패장, 2패를 관리하는 자, 3패장, 3패를 관리하는 자. 그래서 모든 그 일을 패기로 패싸움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맞아요. 1패, 2패 하는 게 15패장이란 말은 15패를 관리하는 사람까지 있었고요. 수구패장은 모든 수구를 만드는 패를 관리하는 사람. 이건 기능에 따른 거죠. 부석패장, 돌을 나르는 패장, 운석패장. 부석이라고 하는 말은 돌을 뜬다 그래요. 우리말로. 돌을 뜨는 방법은 돌에다가 정으로 구멍을 이렇게 하고 겨울에 거기다가 나무를 꽂습니다. 나무를 꽂고 물을 부어놓으면 나무가 팽창하면서 돌이 자동으로 딱 쪼개지죠. 이런 거 하는 패장입니다. 운석패장은 목도를 해갖고 돌을 나르는 패장인데요. 그래서 담당 업무에 따라 가지고 아주 자세한 기술자들의 이름까지 전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타이포로지를 만들어서 4가지 형태로 성을 쌓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네가 쌓아라. 그래서 동쪽 부분에 가시면 다 아시지만 용암이 있잖아요. 용암이 있고 거기가 이제 출발점을 해서 북쪽의 수문부터 용암까지 몇 번은 훈련도감에서 해라. 용암 남쪽에서부터 고용봉까지는 금유용에서 해라. 수문 남쪽에서부터 고용봉까지는 어영청에서 해라. 근데 이게 나중에 그 영의 유영지로 확인을 해보시면은 가장 가까이 있는 성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거로 그 지정을 해준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행궁을 만들었는데 우리 행궁은 그냥 쌓는 게 아니라 3분3조와 전조 후침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궁궐을 만듭니다. 장덕궁에 가셔도 그렇게 돼 있고 경복궁도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북한산성 행궁은 기가 막힌 게 똑같이 경복궁이나 장덕궁같이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3분3조의 원칙을 높이에 단을 두어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이런 모습을 남한산성 행궁에 가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외행전과 내행전으로 탁 나눠놨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문이 3개의 문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지혜입니다. 그래서 규범에 충실하면서도 변칙적으로 변형시켜서 창조적으로 활용했다는 부분이고요. 이게 군사시설로서의 특이성은 바로 유영지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훈련도감, 어영청, 금이영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었고요. 나중에 이제 총융청도 일부는 북한산성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격리청이라고 하는 부서를 만들어 놓고 여기가 북한산성 전체를 관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무기고도 전부 다 잔존되어 있습니다. 남한산성의 경우에도 무기고가 9군데 있었습니다. 그 무기고는 사찰의 지하방이 무기고였습니다. 사찰에 들어가는 입구에
산문의 바로 아래쪽에 무기고가 지하에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남한산성의 승영 사찰 중에 장경사를 뺀 나머지 모든 사찰이 1607년에 폐사를 해버린 이유가 일본군이 들어와가지고 유병운동을 할까봐 그 무기를 들고 적 폭파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절이 다 함께 날아가 버렸어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북한산성에 와 있었던 이 사찰들은 승연사찰들은 승가사가 대표적이지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성을 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상비군 병력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상비군 병력은 얼마 정도를 유지했냐면 남한산성의 경우에는 360명을 유지합니다. 10개의 절에 360명을 유지를 하는데요. 한 절에 평균 30명 내외로 있었다고 하면 북한산성의 경우에는 13개의 절이니까 한 400명 정도가 상비군으로 와 있었다고 추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바로 건축기술과 관리적 가치고요. 지리적이고 문화 경관적 가치는 32개의 봉우리들이 둘러싸여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한양도성에 가장 가깝게 3.7km밖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2시간이면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주변에 규봉이 없는 겁니다. 이 규봉이라고 하는 것이 고대에 산성을 구축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규봉은 한자를 제가 써놨습니다만 이 규자가 뭐냐면 엿볼 규자입니다. 이렇게 엿보는 겁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에는 규봉이 있습니다. 봉암이라고 하는 규봉입니다. 벌봉이라고 해요. 우리말로 벌봉이고 그냥 봉암, 한자로는 봉암인데 이게 규봉입니다. 병자를 한 당시에 벌봉 위에서 공이포를 갖다 놓고 남한산성에 사격을 했습니다. 포격을 했어요. 이런 개념이에요. 얼마나 병자호란에 우리가 심하게 당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 산성의 위치를 잡을 때 규봉부터 따집니다. 북한산성은 규봉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천엄의 지형이다. 한 사람이 지키면 만 사람이 열 수가 없다라고 믿는 곳이고요. 사실 맞습니다. 그죠? 올라갈 땐 이미 다 기울이 빠집니다. 자, 중흥동에 내성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이중성의 구조를 갖췄고, 풍수적으로 보면, 이제 병관적으로 보면, 바로 백두대간이 내려오면서 서울에 진기를 집어넣는 진산이 바로 삼각산에 해당하고요. 특히나 이 길을 하시는 분들, 우리 조선시대 때는 서경덕 선생부터 또 나중에 율곡 선생들은 다 이기론자들이지 않습니까? 이 길을 하시는 분들이 풍수에 다 일가가 있으셨던 분들입니다. 자, 율곡 선생의 또 그 학인으로 내려오는 사람이 이덕형 선생부터 또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 특히나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의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서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명당 풍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백두대간으로 내려오는 한북 정맥, 그 다음에 갈라져 나오는 한남 정맥, 그래서 이렇게 그 가운데 한강이 흐르고 있고요. 이게 우리나라가 가지는 지세도를 산경표라고 하는 지세도를 갖고 우리 조상들은 지세를 이해를 했습니다만 이 안에서 볼 때도 서울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삼각산 자체가 서울을 수호해주는 경관이다. 그래서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가 바로 서울을 이렇게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교에서도 굉장히 상스러운 숫자입니다. 모든 완전한 수로 가기 위한 3 곱하기 3을 하면 9가 되잖아요. 9가 바로 완수라고 그러죠. 모든 걸 다 채운 수가 0이 아닙니다. 9입니다. 그래서 9수 넘어가는 게 힘들다는 말은 수를 다 채웠다는 의미로 하늘이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9수 넘어가는 게 죽기보다 힘들다는 얘기가 다 그렇게 나오는 유학에서 주역에서 나오는 부분들입니다만 이 3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래서 상당히 신성한 숫자인데 서울에 바로 주변에 있는 봉우리가 이렇게 3개가 있고요. 삼국시대부터 내려오는 이름을 봐도 중요한 이름들입니다. 부학이라고 하는 이름은 함부로 붙이지 않습니다. 알을 품는 선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황학, 한삼부 이런 이름으로 불렸고요. 한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우리 지명에서는 크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한강 큰 강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북악산, 이 악자가 북악 이렇게 붙는데 이거는 5개 오방이 있지 않습니까? 오방은 동서남북의 가운데가 있는데 이 오방이 5개의 기둥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서울은 내사산과 외사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악산은 내사산의 북쪽에 있고요. 북한산은 외사산의 북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5개의 풍수 명당열차를 둘러싸고 있는 5개의 산 중에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북악입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은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이게 도성, 연융, 연융, 북한, 공도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만 도성과 여기가 도성이고요. 도성과 탕춘대성과 북한산성을 하나로 연결해서 그림을 그린 지도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지도가 아마 한양도성과 북한산성이 같이 탕춘대성과 함께 세계유산으로 갈 때 가장 중요한 진정성의 증거자료가 됩니다. 이 이상이 없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략적 가치를 보면은 북한산소 축조를 우리나라의 최대한 중요한 안보 보장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18세기에는 도성의 방어 시스템이 완성이 됩니다. 도성 방어 시스템은 뭐냐 하면 북한산성과 탕춘대성, 도성을 하나의 중심축으로 놓고요. 남쪽에는 남한산성이 있습니다. 광주 유수부를 갖다 놨어요. 북쪽에는 개성유수부를 갖다 놨어요. 개성유수부에 있는 산성은 대흥산성입니다. 대흥산성을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여마를 건너서는 강화산성을 갖다 놨습니다. 이것이 수도 서울 주변에 있는 기본 방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강화까지 가는 사이에 멀잖아요. 급하면 들어가서 다시 전투를 해야 되니까 문수산성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남한산성 옆에 용인과 여주로 가는 오른쪽, 동쪽 방향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인하고 그 다음에 수원의 사이 아래쪽에 독산성이 있었고요. 이 독산성은 권율 장군이 세마대 전투로 유명한 곳입니다만 정조가 굉장히 중요시했던 성입니다. 이 건육릉을 보호하는 그런 곳으로 독산성을 만들었고요. 동쪽 부분에는 한강의 수운을 컨트롤하는 성이 파사성입니다. 파사성은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때 수도방위 시스템을 지도에다가 다 표현을 해놨는데요. 이 지도를 보면은 얼마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이제 나와 있는가. 이 지도에 파사성 빼고 몇 개만 이제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주변에다가 산성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 놓습니다. 이 방어 시스템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그곳을 다스리는 사람은 특별한 유수사라고 하는 벼슬을 내립니다. 유수사는 뭐냐 하면 오늘날로 따지면 계엄사령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군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권과 군권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유수사 벼슬이었고요. 4개가 있었습니다. 자, 인간적이고 인류적인 가치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 혼자 살겠다는 성이 아니라 백성과 같이 운명 공동체를 하겠다는 게 인간적 가치입니다. 서양의 대부분의 성은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지배계급을 위한 성입니다. 그래서 성의 이름을 영어로 표현하면 캐슬이라고 합니다. 캐슬은 자기만 사는 성이에요. 귀족성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캐슬이라는 성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은 영어로 표현하면 다 포츄리스입니다. 요새. 그리고 이 요새에 일본하고도 다르게 일본은 성하 마을이 있죠. 그래서 성 안에는 봉건 영주들이 살고 일반 백성들은 농민들은 다 성하 마을에 사는데 전쟁이 일어나도 귀족들만 죽이지 백성들은 안 건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경제 기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일본은 자체적으로 일본인들끼리 권력 투쟁을 하면서 전투를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투는 100% 외침입니다. 죽지 않으면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은 운명 공동체, 군관민 공동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이 함락되면 다 죽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런 게 인류학적 가치가 되고 특히 북한산성을 만들 때는 주변 상중하로 재력을 따라서 주변 서울 사람들을 나눠놓고요. 각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축성을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대도록 합니다.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나는 돈을 갖고 있고 너는 노동력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참여하자라는 부분이었고요. 면적하고 모든 걸 다 계산식이 나옵니다만 20만이 피난할 수 있도록 만든 성입니다. 자, 또 하나는 북한산성은 모든 우리의 예술작품의 아름다운 기억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련하게 보시면 여백의 미가 강조되어 있죠. 한강이 항상 그려져 있고 한강의 너머에 북한산성이 나와 있습니다. 멀리서도 이렇게 산성이, 자, 이와 같은 모습은 뭔가요? 상징 수호경관이라고 저는 봅니다. 산성을 그려놓고 성이 있으므로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난 전쟁이 일어나면 저기 올라가면 살아. 누구나 다 이런 것들이 암묵적으로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고 그림 속에서도 다 표현이 되는 거죠. 삼각산은 진경산수와 경제 정선으로 표현되는 진경산수와의 정말 중요한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자, 역사적 가치를 따져보면은 백제 계루왕 때 이 북한산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이공에는 또 신라 진흥왕 순수비가 있습니다. 이미 삼국시대 때부터 북한산성을 지배하고 북한산을 지배한 자들이 한강 유역을 통치할 수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대인들에게는 오늘날의 전선의 개념이 아닙니다. 고대인들이 가졌던 개념은 점의 개념인데요. 자기 시야 안에 들어온 곳이 다 내 땅입니다. 이 개념으로 성을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래서 한강 유역을 지배하는 자가 한반도를 지배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고구려가 한반도를 지배했을 때 최강국이었고요. 백제가 한강 유역을 지배했을 때 백제가 삼국 중에 최강국이었습니다. 신라의 진흥왕이 한강 유역으로 진출했을 때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군사시설물들이 그대로 다 남아있다. 항춘대 성은 1718년에 외성을 완성을 했고 14년에는 중성이 선성이라고 얘기하는 중성을 완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얘기는 PPT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갔고요. 북한산성 행궁은 임금님이 거기에 와 계셨다기보다는 왕실의 서고의 역할을 계속적으로 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한 남은 시간 동안에 한 20분 정도에 제가 우리 시민분들에게 어떤 부탁을 드려야 될까를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북한산성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관계돼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해답지들이 있습니다. 자, 연속유산이냐, 단일유산이냐, 문화유산이냐, 복합유산이냐 가야 되는데 연속유산입니다. 정답지는 이겁니다. 한양도성, 탕춘제성, 북한산성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서울하고의 연계해야 된다. 세계유산은 지역 이기주의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 얘기죠. 국내 성곽유산과 비교해서 북한산성만이 가지는 고유한 가치는 바로 대피성이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초대형 산성과도 다르게 행궁을 갖추고 있고 또 하나의 차이점은 도성의 20만을 담는 유일한 성이라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자, 국내에 이런 고유한 가치가 세계의 다른 성곽유산과 비교해서 탁월성을 갖추고 있느냐? 있습니다. 중국과 비교했을 때 남한산성을 제가 등재 신청서를 쓸 때 중국의 모든 성을 답사도 해보고 비교를 해봤더니 남한산성과 같은 것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북한산성과 같은 것은 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남한산성과의 차별성만 부여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차별성이 뭐라고요? 20만을 데리고 운명공동체로 하는 여민공수의 공간이라 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해외 성곽유산 중국 이거는 다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떤 등재 기준을 갈 건가? 이건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등재 기준 3번은 가야 되겠고요. 4번은 4가지 타이포로지로 가져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군사경관으로 해서 산악경관과 군사경관 이것들을 합치면은 바로 5번도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민분들은 뭐 이런 것까지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진정성과 완전성에 대한 부분인데 형태와 디자인은 북한산성은 포곡성의 초거대 산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재료는 다 석성입니다. 이런 부분들.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어떤 방식으로 성을 축성하였는지, 돌을 어떻게 다듬었는지, 고도에 따라 크기의 차이가 있는지, 유형화가 가능한지 여러 개에 대해서 꼼꼼한 과학적 연구들이 앞으로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 연구자들이 북한산성을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북한산성의 용도와 기능은 대피성이었고 오늘날로 따지면 예비군 동원체계가 이 안에 다 도입이 되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통기술관리체계는 승용사찰을 두고 의승방번제라 그래서 승려들이 교대로 와서 근무를 하고 했고요. 승용사찰의 위치와 기능은 역사적 사료로 이미 다 남아있고 우리가 좀 더 확보를 해야 될 것은 현대의 개축과 수축, 수리의 기록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역사의 아이러니일까요? 조선시대 때 수개척 자료는 다 남아있는데 현대에 뭘 어디서가 어떻게 했던 자료는 하나도 안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가슴에서 손놓고 반성부터 해요. 그리고 북한산성 가보시면 알겠지만 서울측 구간에 가시면 집짓기 해놨죠. 하얀색 화강암 똑같이 기계로 다듬어가지고 집짓기로 해놨습니다. 돌짓기, 돌집짓기, 여장부터 과거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도 안 남겨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슴에 손놓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입지와 환경은 우리 주변가의 여러 한양도성의 방어 시스템으로 봐야 되고 특히나 필요한 것들이 시민분들이 도와주셔야 될 게 등산 다니시고 북한산성에 대해 사진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몇십 년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사진들을 이제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북한산성 등재할 때 사진을 시민분들에게 기증을 받으면은 정말 소중한 자료들이 많습니다. 여장이 아마 원형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있을 겁니다. 남한산성을 등재하면서 그 작업을 했습니다. 시민분들에게 사진을 제공을 받았는데요. 소풍 가서 찍었던 사진들 이런 걸 다 보내오셨는데 정말 놀랍게도 수어장대 위에 있는 현판 위에 있는 문루가 달라졌다는 걸 그 사진에서 저희가 찾아냈어요. 이게 잘못 고증이 됐구나. 그 사진을 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아마 북한산성에도 우리가 시민운동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북한산성 하면 우리가 성돌이 아니라 사실은 북한산성이 쌓아진 이후에 300년이 넘는 동안에 이곳에 얽힌 사람들의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전설 따라 삼척인데요. 남한산성에는 황진이가 와서 있었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저희가 다 채집을 했거든요. 따로 채집을 했습니다. 북한산성도 이 작업해야 됩니다. 그래 여기 오래 사셨던 분들 더 이상 도로 잡고 하시기 전에 그와 같은 전승설화부터 시작해서 다 모아야 됩니다. 여기 오다 보니까 효자에 대한 설화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설화들 다 이제 모아야 되고요. 무형유산들 다 모아야 되고 신문 이런 것도 다 모아야 되고 이게 나중에 세계유산 등재된 이후에 이게 새로운 관광 아이템들입니다. 박물관 만들어야 되고요. 그거 다 모아놓으면 시민들의 공간으로 거듭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북한산성과 관계된 여러 정신과 감정적인 얘기들, 우리 민족이 이 땅에서 부침을 거듭해오고 생존의 공간으로 우리가 이걸 관광을 어떻게 관리해왔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세계유산으로서 충분한 가치에 어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존의 부분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아까 제가 함부로 돌멩이 하나도 옮기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곽의 보수 상태를 여기에 공무원분들, 일하시는 분들이 매일 가서 확인이 안 됩니다. 산사태가 나서 무너진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히려 등산을 다니시는 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빨리 만들어야 되고요. 북한산성 내에 전해내놓는 모든 것들을 아카이브로 구축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이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둘러본 바에 의하면 가장 큰 문제가 지장목들이 많습니다. 나무들 뿌리들이 성벽을 타고 들어가고 이 성벽이 공간이 무너질 정도의 위험이 있는 구간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행궁 쪽에도 그런 걸 봤고요. 돈입니다. 이게 다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돈 달라고 아무리 우겨도 눈도 끔찍 안 하죠. 시민들이 이제는 발벗고 나서셔야 돼요. 시민운동으로 이거 지장목 뿌리 다 제거해야 된다. 이거 돈 얼마 필요하니까 예산 편성해 다오. 이런 얘기 이제는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연재해가 앞으로도 계속 올 겁니다. 이게 집중호우부터 시작해서 다 올 텐데 이걸 일일이 다 우리가 컨트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신고제도라든지 미리 물막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전문가들하고 같이 작업을 해야 되고요.
방문객 수에 대한 카운트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좀 불편하실 거예요. 게이트를 다 만들고 게이트 이외에는 못 들어가게 통제를 해야 되니까 지금도 뭐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 압력에 대해서 적정 수용력을 찾아내야 되고요. 얼마만큼이 방문을 했을 때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도 산성을 보호할 수 있을까를 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세계유산과 가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이 내부의 토지 소유권이 개인이 되어 있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해야 되는데요. 세계유산은 원칙적으로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세계유산이 안 됩니다. 관리구제라고 되어 있어서요. 우리나라의 예외적인 조항이 하회와 양동마을은 예외를 두었습니다만 이외에는 모든 것이 국가가 다 땅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적 소유권의 부분들을 클리어해야 되고 이 부분들은 시민들이 같이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여러 가지 세계유산에 대해서는 지금 종합계획을 만들도록 되어 있고요. 이 종합계획에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자, 나머지 얘기는 뭐 정부 부처가 해야 될 얘기니까 하고 제가 약속드린 이제 시간이 100분이 벌써 된 것 같은데요. 저도 이 시민분들하고 또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간 줄 몰랐습니다만 어쨌든 북한 산성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세계유산의 가치가 충분합니다. 세계유산의 가치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어디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민족의 DNA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북한산성 주변에 계신 우리 이 시민들의 안에 있는 유전자에 북한산성의 가치가 들어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온 우리들의 훈장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